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미국의 악의적 분석. 뉴욕 헤럴드 트리뷴 특파원 피터 현은 박정희 후보와의 인터뷰를 박정희의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해 10월 13일자 신문에 실었다. 이 기고문에서 박정희는 윤보선 후보 측이 메카시적 수법으로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는 내가 당선되면 국가적인 양심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정치 이념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언급을 한다. 나는 우리의 정치, 경제 구조를 한국화하겠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소비재는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다. 박정희는 이어서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과 막대한 원조를 탕진한 전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구정치인과 공화당에 의해 대표되는 새로운 피해 대결이다 라고 선언했다. 피터 현은 인터뷰를 하던 박정희가 종합제철소, 고속도로, 정유공장 등 중공업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힐 때는 속으로 비웃었다고 한다. 아직 전란의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피터 현은 그 11년 뒤 한국에 와서 다시 박정희와 인터뷰하게 되는데 이때 산업시찰을 하면서 그 황당해 보이던 박정희의 꿈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확인한다. 한국 대통령 선거를 가슴 졸이며 관찰하고 있던 미국은 윤보선 후보가 의회의 선전을 계속하자 긴장하기 시작한다. 1963년 9월 2일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가 딘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은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길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기기 힘들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 정권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다. 10월 4일자 국무부 전문에서 러스크 장관은 버거 대사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허정의 후보 사태 등으로 조성된 야당 붐으로 인해 윤보선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내의 강경파가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과격한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 10월 9일 버거 대사는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현재로선 박정희가 선거를 연기하거나 윤보선을 체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군부는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군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그런 조치를 변경하든지 군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로 교체할 방법을 미리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 버거 대사는 이 전문에서 또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들은 군사혁명정부 인사들을 숙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투표일을 나흘 앞둔 10월 11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남한 선거의 배경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해 워싱턴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의 도입부는 아마도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가 쓴 듯 아주 적확하게 한국 정치의 본질을 요약했다. 오늘날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분위기는 외세에 의한 지배에 대해 한국인들이 벌여온 끈질긴 저항과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오랜 집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은 개인적, 가족적 유대 관계를 너무나 중시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전통에 기인한 격렬한 민족적 자존심과 파당성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양의 아일랜드인으로 불리게끔 만들었다. 1948년 이후 대부분의 정치적 쟁점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과 권력을 갖지 못한 세력의 싸움이었고 정치적인 충성은 정당과 정책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 개인에게 바쳐졌다.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와 11월 26일의 총선거도 이런 한국 정치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CIA 보고서는 대통령 후보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박정희는 민족주의자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반미 감정을 충동질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립 노선을 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미국 CIA가 박정희의 성향을 분석, 그를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CIA가 박정희의 이념 성향을 표현할 때 동원한 민족주의자, 반미 감정, 중립 노선이란 단어는 당시 월남 대통령 고 딘디엠에게도 똑같이 갖다 붙인 낙인이기도 했다. 바로 이 무렵 미국 정부는 사이공에서 CIA를 동원해 월남 군부 내 반고딘디엠 장군들과 내통, 쿠데타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20일 뒤 월남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민족주의자
고딘디엠과 그의 동생 고딘누는 살해된다. 고딘누는 정보기관장이었다. 이 쿠데타 이후 월남은 연속 쿠데타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미국은 월남 자체의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여 월남전을 대신 떠맡게 된다. 미국 정부가 박정희 김종필 그룹을 위험한 민족주의자로 단정하여 그토록 견제하려 한 것은 월남의 고딘디엠, 고딘누 형제의 성향과 인척관계를 연상하여 촉발된 면도 있어 보인다. 고딘디엠의 정권 파수꾼이었던 고딘누는 월남 군부 안에 인맥을 구축하지 못하고 주류 세력과 충돌해 쿠데타를 당하고 말았지만 김종필은 648기 중심으로 군부를 견제하고 최고회의를 장악하여 박정희 권력을 수호,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은 김종필을 박정희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면 박정희의 권력 기반이 약화, 순화되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미국은 김종필이 조기에 귀국해 박정희의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았다. (1963년 10월 11일자) 미 CIA 특별보고서는 윤보선 후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5.16 군사혁명 당시 그는 군부가 자신을 지지하여 정권을 잡게 할 것이라고 기대, 진압군을 동원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그에게 그런 정권의 초대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진 다음에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 CIA 보고서는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표 덕분에 박정희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부들은 박정희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현존 권력자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분별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박정희 지지로 갈 것이다 고 예측했다. 10월 2일 미 국무부의 극동 담당 차관보 마셜 그린은 주한 미 대사관의 문정관 그레고리 핸더슨이 작성한 한국 정부 내 공산주의자 영향력 연구란 보고서를 힐즈먼 차관보에게 건네주면서 이런 메모를 붙였다. 나는 이 보고서의 균형 감각을 판단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최악의 경우 김종필은 한국을 평양에 넘겨주기 위해 활동하는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다. 최선의 경우 그는 민족주의와 반미주의를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소신없는 모험가에 불과하다. 핸더슨은 이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혁명정부 인사들의 반미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고 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관계에 있는 마쿠 인사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다시 한번 이들의 사상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문을 썼다. 그는 혁명정부의 좌익 핵심이 공산주의 뿌락치인지 좌익 전력자들의 친목 모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존재는 미국의 국익 추구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희를 포함 그 측근들과 사이가 나빴던 핸더슨은 자신의 보고서 요약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군사정부의 핵심 그룹은 전 좌익, 공산주의자 및 공산당이 사주한 반란 사건 가담 전력자의 압도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다. 박정희는 1947년부터 1948년 사이 한국군에 침투하는 데 성공한 남로당 공작의 가장 중심적인 지휘자였다. 김종필은 대학교 시절에 좌익이었고 공산당에 협력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박, 김, 양가 사람들 가운데도 공산주의자 혹은 협력자들이 들어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 안에서 데리고 있었던 측근들 가운데는 잘 알려진 좌익이나 공산당 전력자들이 많고 그들의 영향력도 광범하다. 박정희의 고문들과 친구들 가운데도 전 공산주의자들이 많다.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특히 많이 거느리고 있다. 군사혁명정부 내의 좌익과 협력자들의 비율은 다른 정치 조직의 평균치보다도 훨씬 높다. 핸더슨은 박정희의 좌익 전력의 뿌리를 만주 군관학교 및 일본 육사 유학생 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려 한다. 만주 군관학교의 동기생 가운데 3사람이 나중에 그의 좌익 음모에 가담했다. 박정희의 일본 육사 기수 전후 2년 안에 졸업한 13명이 좌익 혹은 공산주의자가 됐다. 그들 가운데 9명은 박정희의 후배였다. 동양적인 연장자 존경의식 때문에 그들은 박정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 9명 가운데 1명만 빼고는 전원이 박정희가 지휘한 음모에 가담했다. 조선 경비사관학교에서 그와 함께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음모에 가담했던 7명의 장교들은 그 결과로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핸더슨은 박정희의 육사 후배나 동료들이 모두 그의 영향으로 남로당 조직에 가입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박정희가 적극적인 조직원 포섭에 나섰다는 증거는 없다. 핸더슨의 이야기는 박정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청년 장교 시절을 보내면서 작용화되었던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한도 안에서 참고가 된다. 핸더슨은 박정희가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직후 시작된 군내 남로당 조직 수사에서 김창룡에게 체포돼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반성의 진위를 증명하고 용서받기 위해 그가 책임지고 있던 조직원의 명단을 털어놓겠다고 김창룡에게 제의했다고 썼다.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고 박정희는 김창룡의 체포조와 함께 활동하면서 남로당 조직원들의 집으로 수사관들을 데려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가 털어놓은 명단이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12명 선일 것이다. 그의 후배 장교들도 몇 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박정희의 배반을 알고는 다른 조직원들의 명단을 풀었고 붙들린 다른 조직원들은 또 다른 조직원들을 대기 시작하여 수백 명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제거됐다. 핸더슨의 이 대목도 과장이다. 핸더슨은 박정희의 배반이 남로당 소탕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식으로 부풀리고 있다. 핸더슨의 이 보고서는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상 논쟁이 치열해지자 이런 분위를 이용하여 6.25 이전 사상 혼란기의 전력을 과장함으로써 박정희와 그 측근들을 용공으로 몰고 있다는 악의성을 강하게 풍긴다.